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제거래법 기출 강의하는 김지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 책을 이용해가지고 좀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벌써 11월이고, 이제 마지막 기출 강의만 남겨놓은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은 제가 수험할 때 했었던 거 생각해보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진짜 하루만, 아니다, 반나절만 더 있어도 좋겠다. 이제 그런 시점들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너무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경험칙에 비춰서 보면은 그렇게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하루만 더 있었으면 이렇게 치열하게 계속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수험을 좀 잘 하시고 결과도 잘 나오는 걸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잘 돼 있어서라기보다는 누구나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지금 시점에는 초조한 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중요한 거는 대신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계속 지난 날을 후회하시기보다는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그런 마음들을 현 시점에 더 집중하셔가지고 불안감보다는 공부에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에 앞서서 일단 커리큘럼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국제거래법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어떻게 지금 시점 내가 처음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공부할지 관련해갖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강의를 기본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를 했고, 오늘은 기출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6회가 3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고, 핵심 강의는 2회가 3시간씩 진행이 됐어요. 기출 강의도 2회가 3시간씩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기본 강의를 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사실 이틀만 있어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 기본 강의를 듣고 있을 만한 그 여력이 없다. 내지는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드는 학생분들이 있어요. 학생분들 스타일 중에서도 수업을 굉장히 빨리 들을 수 있는 스타일이 있고 천천히 학습하시는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학습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것을 들을 만한 시간적인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중에 뭘 들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 두 가지를 들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이 두 가지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일단 저희가 핵심 정리 1차 때, 1회차 때 국제사법을 하고 2회차 때 협약을 했고, 기출 강의도 마찬가지로 1회차 때 사법을 하고 2회차 때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를 1회차 듣고 기출 강의를 1회차 듣고, 핵심 정리를 2회차 듣고 기출 강의를 2회차 듣고 해서 2일 만에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한다면 오전, 오후 동안에는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는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신다면 이틀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공부 양이니까 지금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굳이 여기에서 선택을 하신다면 핵심 정리와 기출 강의 순서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까지 한 다음에 이제 아마 모든 수험생분들한테는 시험 전에 딱 한 번 정도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커리큘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마지막 회독을 할 때는 그러면 뭘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까? 저희가 제가 핵심 정리 때 핵심 정리 자료를 나눠드렸고 책에서 꼭 봐야 되는 부분들은 페이지를 표시해드렸었어요. 오늘 기출 강의에서는 문구까지 정리된 기출문제 해설집을 나눠드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핵심 정리랑 기출 강의로 회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정리를 하실 때는 거꾸로 기출 강의를 했었던 걸 먼저 보시고 마지막에는 핵심 정리 때 정리했던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을 하고 들어가시면 어떤 조문이 있었지 이렇게 상기시키는 내 문제를 푸시면서 상기시키는데 용이하실 거니까 시험에는 분명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핵심 정리를 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기출을 풀어볼 건데, 기출 강의에서는 뭘 중점을 두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에 바로 풀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첫 번째 목표는 문제를 어디에 표시할 것이냐. 표시할 부분. 체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국제거래법 시험 시간이 길지가 않죠. 거의 받자마자부터 시험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다가 막 어떤 도식화를 해서 그린다거나 뭘 표시해 놓으려고 하다 보면 불필요한 부분에 표시가 이루어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출문제를 풀 때 어디 문제 부분에 표시를 하면서 봐야 답안을 작성할 때 용이한지를 먼저 이제 문제부터 같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답안지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내용은 거의 조문이 다예요. 이제 국제거래법은 조문이 어떤 조문들이 있는지 그 조문이 어떤 내용인지만 알면 사실 내용은 그게 단데 답안지를 작성할 때 국제사법이라는 건 너무 낯설다 보니까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또 보내지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작성을 들어가면 내가 빨리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요거 두 가지의 중점을 두고 오늘 기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도 1회차 시간에는 국제사법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국제사법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책을 보시면 맨 앞 페이지에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정리해둔 표가 나와요.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일단 준거법과 관할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 해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맨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국제사법은 어떤 법이었죠? 여기부터 좀 상기를 해보면 국제사법은 제1조가 뭘 규정하는 법인지를 정하고 있었죠. 첫 번째로는 1조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1조를 쓸 때는 뭐라고 썼었냐면 적용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가 국제사법의 적용 대상이다. 여기까지는 인지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출제된다고 했었습니다. 국제재판 관할과 준거법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문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그냥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가 아니면 어느 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가 라고 관할을 대놓고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준거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 같아요. 준거법은 무엇인가 아니면 인용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용 여부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보통 전제 사실이 주어져요. 어느 국법에 따르면 이것이 인정된다. 어느 국법에 따르면 이것이 인정된다라는 걸 전제로 주어진 다음에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한 청구는 인용이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뭘 공부를 하면 되냐. 일단 국제재판 관할에서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총칙에 어떤 규정이 신설됐는지 그리고 각 칙에 어디에서 특별관할을 규정하고 있는지 이게 무엇인지는 이따 표를 보면서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검토 순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검토 순서는 각 칙을 검토하시고 나서 총칙을 보는 순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그래서 이것이 문제되는 이제 문제만 좀 선별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준거법은 오히려 더 명료할 것 같아요. 법률 관계가 문제되고 있는 분쟁이 되고 있는 법률 관계가 무엇인지를 특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문을 찾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기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요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관할 문제가 15점 안팎을 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관할의 비중이 80점 중에 15점이고 나머지가 다 중거법 문제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관할에 대해서는 물어볼 게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실질적 관련의 원칙이랑 그 다음에 합의 관할. 이 두 가지밖에는 물어볼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관할 조문이 굉장히 많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제는 관할의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냐. 올해 모의고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올해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1차, 2차, 3차 모의가 출제가 됐는데 기존에는 기출들을 우리가 살펴봐도 알겠지만 15점 안팎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1차에서는 관할 문제가 40점으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중거법이 40점으로 대등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를 보면 50점이에요. 관할이 50점이고 중거법이 30점이에요. 그리고 3차 문제만 이전과 동일한 배점 비율로 20과 60의 비율로 나왔어요. 그래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관할의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최소 30점에서 40점 정도로는 출제되지 않을까. 40점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최소 20, 30점에서는 비율로 출제가 될 것 같아서 관할에 좀 집중을 해서 보면 관할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신설 조문이 많다 뿐이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관할 문제에서 점수를 많이 득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준비한 기출들은 제가 정말 봐야 될 것 같은 기출들 그리고 관할에서 신설된 규칙들을 우리가 풀어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예상되는 것은 친족 파트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지만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제사법이 개정되게 된 이유가 친족 파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국제사법이 원래는 이제 2조로 모든 그 국제사법 관할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2조는 제3법적 분쟁에 맞춰져서 규정된 것이었는데 이러니까 친족법이 보호가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계속 많았거든요. 국제사법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보면 총칙부터 각칙까지 친족 파트에 어떤 규정들이 좀 많이 신설이 됐어요. 이제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모든 사실 저는 국제사법에서 뭘 선별해서 공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조문이 몇 개 안 되는데 여기에서 분별해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굳이 우리가 좀 중점을 그래도 더 보자면 친족 파트는 좀 살뜰히 보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조문들이 있는지 총칙 규정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칙에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칙 어느 파트에 관할 조문들이 신설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조문들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부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표를 봐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읽으면서 국제사법의 규정들이 막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조리 있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기출이 풀이가 돼야 되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조차 떠올리지 않으면은 이제 해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관할 파트에 관해서. 그래서 특히 여기 부분, 이 두 가지 조문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학습하기에 좀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장 좀 어려운 논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순서는 각칙에 있는 관할들을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총칙의 순서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민사소송법에서도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있듯이 각칙이나 총칙에서도 이렇게 정하고 있는 특별 관할들을 먼저 살핀 뒤에 그 다음에 총칙에서 보통재판적의 역할을 하는 이 일반 관할을 살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특별관할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두가 검토가 끝났다면 이제 3조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1항과 2항, 3항이 있는데 1, 2항은 일단 사람에 대한 것이고 3항은 법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출제된 문제가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1, 2항을, 법인이라면 3항까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면 문제가 되는 게 이 원칙,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이 원칙 규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하나 남게 되거든요. 이 일반 원칙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관할 문제가 전부 이 실질적 관련의 원칙으로 풀어왔단 말이에요. 이걸로 풀어왔는데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은 우리는 다수의 견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다수의 견해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얘에 의해서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문이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조문이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권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규정상 인정이 돼야 맞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관할 규정이 구체적으로 신설된 이상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타당하다. 한해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다수의 견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걸로 인해서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관할을 검토할 때 특별재판적의 지위에 있는 특별관할들 뿐만 아니라 각칙에 있고 총칙에 있는 특별관할들 뿐만 아니라 이 총칙상 일반관할이나 일반 원칙도 검토를 해야 배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할 문제를 풀 때는 여기까지를 모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어도 조문이 없었던 규정들이 신설이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총칙 규정에는 7조까지는 요런 규정들이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어떤 규정이 신설됐냐? 합의관할의 규정이 신설됐어요. 기존에는 판례에 의해서 합의관할을 판단했었는데 이제는 조문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 합의관할 조문에 따라서 문제를 풀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전 기출문제 자료집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요 조문이 신설됐으니까 이전 기출자료집에 있는 관할 문제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제 저한테 메일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이 합의관할에 대해서. 그러면 기출문제 지금까지 있었던 해설이 다 바뀌는 거냐? 바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뀌는 예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합의관할은 이제 이 조문에 의해서 풀어야 된다.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푸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가져온 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기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요거 규정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변론관할 규정, 전속관할 규정, 소송 경하, 외국 법원과 우리나라 법원에 똑같은 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리고 국제재판권 불행사, 그 다음에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보전처분의 관할, 비송사권의 관할 이런 규정들이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이 8조와 9조와 13조의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각 측에서 어떤 규정들이 신설됐는지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사람 파트에 국제재판 관할 규정이 신설됐고 법률행위랑 물권에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보시면 자, 지식재산권에도 신설이 됐고 채권에도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친족에도 신설이 됐고 상속 파트, 어음수표 파트, 해상 파트까지 모두 관할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할 규정이 전부 다 각 측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디에만 없다? 법률 행위랑 물권 파트에만 국제재판 관할이 신설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문제가 나왔는데 물권에 대한 거다. 또는 법률행위 방식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각 측까지 가실 필요가 없겠죠. 각 측에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파트에는 다 특별관할이 신설됐기 때문에 나머지에 관한 법률행위가 문제된다면 무조건 각 측부터 가셨다가 총칙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률행위 방식이나 아니면 물권에 관한 것이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바로 총칙 규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관할 규정이 신설됐고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핵심 때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관할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고,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남았냐? 준거법의 문제가 남아있죠. 자, 준거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출제가 된다? 준거법을 묻거나 인용 여부를 전제 사실을 주고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이거를 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수차례 공부를 했거든요. 아, 연결점 뭐 이런 이름 알아야 되나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만 기억을 하면 사실은 이제 준거법을 푸는 것도 낯설긴 하지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하나만 보고 저희가 구체적인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부양 청구를 했다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부양 청구를 했다라는 것은 이쪽이 뭐다? 부양 권리자고 이쪽이 부양 의무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때 뭐부터 준거법을 알려면 뭘 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제1조에 따라서 국제사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인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국제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되겠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다? 법률관계가 어떤 성질의 것인가? 이 둘의 분쟁이 문제되고 있다면 어떤 법률관계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죠? 부양에 관한 법률관계가 문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부양에 관한 거다, 법률관계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 국제사법 규정을 결정해야 된다. 그럼 국제사법 규정이 어떤 것이냐? 부양에 관한 규정은 73조에 있습니다. 아, 부양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국제사법 규칙을 결정하면 이것은 73조 1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3조 1항에 보면 부양의 의무는 부양 권리자의 일상고소지법에 따른다. 다만 그 법에 따르면 부양 권리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봉국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본문 규정에 의하면 부양의 의무는 부양 권리자의 일상고소지법에 따르니까 여기에 준거법은 뭐가 된다? 부양 의무자의 일상거소지법이 된다. 자, 그러면 이 법률관계와 이 법이 지금 준거법이 되게 되는 건데, 이 준거법을 뭐가 연결시켜주고 있죠? 일상거소지가 연결시켜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점은 뭐다? 이게 연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연결점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결점 확정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조문들이 문제되는 경우냐면 16조와 17조가 문제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따르면 부양 권리자의, 여기가 권리자네요, 권리자. 본문에 해당한다면 부양 권리자의 일상거소지법이겠지만, 단서에 따른다면 부양 권리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공통봉국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서에 따른다면 만약에 이 갑은 지금 일상고소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A국이고 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17조에 따라 보면 공통 일상고소지가 돼야 되는데 일상고소지가 없다. 그러면 일상고소지를 어떻게 특정해야 되냐? 17조는 당사자가 일상고소지법에 따라야 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상고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의 고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 일상고소지를 한번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특정하는 절차가 뭐다? 연결점의 확정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 공통의 일상거소지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국법으로 준거법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로 준거법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준거법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준거법의 확정이나 적용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확정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21조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오늘 기출문제를 풀면서 살펴볼 거예요. 21조, 그러면 뭐냐? 준거법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21조가 뭐라고 하냐면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준거법이 이렇게 A국법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걔는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다른 법률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준거법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돼서 준거법이 확정되면 그것이 준거법 확정의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외 문제는 기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거고 나머지는 사실 기출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조문의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시다 하면 추가적으로 얘는 19년 모의 3차 모의에 나왔었어요. 요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정의 문제는 언제 출제가 됐었냐면 변시 2회 때 한번 출제가 됐었으니까 이 문제들을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만 알아두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교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준거법이 이렇게 확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적용상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일단 문제 중에 준거법 문제 중에 인용 여부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준거법을 적용하다가 이렇게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23조를 예시로 보면 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외국법이 준거법이 됐는데 이 법에 따라서 그 규정의 적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면 적용을 안 한다. 준거법이 결정됐음에도 적용이 제한되면 인용 여부를 물어볼 때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조문도 알아두셔야 된다. 여기에서는 23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준거법을 찾는 데까지가 배점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준거법의 예외 규정까지 정도까지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시고 나머지 조문들은 조문에서 내용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관할이나 준거법을 찾는 문제의 기본을 보시고 이제는 기출문제 해설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한 문제는 9회 변시예요. 왜 여기를 준비를 했냐면 사실 가장 양질로 가장 어렵게 출제된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설을 해놓으신 거 다음 장을 보시면 보이겠지만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에선 합의 관할 문제가 돼서 결과가 달라진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제가 변형을 해가지고 관할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문제를 좀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변형된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회 변호사 시험입니다. 문제에서 어디를 봐야 될지 한번 표시를 해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막 위에다가 도식화하고 막 국적이나 법 사무소지 이런 거를 막 써서 푸시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고 도식화하는 시간이면 차라리 기출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문제를 대신에 처음에는 다 읽으셔야 돼요. 읽으실 때 뭘 표시하고 읽으시면 좋은지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 표시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준거법이나 관할을 찾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사무소라던가 국적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다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사안에 적용을 할 때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에는 다 표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장인물에 대해서. 그러면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갑은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에만. 그 다음에 대한민국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러면 K은행도 등장인물이네요. 경남 통영소재 조선소에서 선박 카카오호를 건조한 다음 파나마국 서류상의 회사인 을 소유로 편의 취적을 했대요. 갑은 파나마국 선박 등록 당시 K은행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카카오호의 근저당권을 선박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갑은 형식상 선주인 을과 카카오호에 대하여 선체 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선급을 받았다. 이제 이걸 읽으시면서 선박에 대한 내용이 너무 낯설다 보니까 우리가 상법 공부에도 해상 파트 잘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의 취중에서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필요한 내용은 별로 없거든요. 누가 나왔는지만 보면 돼요. 뭐 선급을 받았다, 뭘 했다 이런 것보다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다가 그래서 문제를 읽으시면서 시험장에서 뭘 표시하시면 좋냐면 이 문단이 보통 문단으로 다 기출문제가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문단에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지를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문단은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나온다면 K은행이 나오는 문단이었다라고 옆에 표시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갑과 부산과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중 합작 법인 병은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갑과 병은 갑이 카카오호를 5년간 병으로 하여금 항해에 사용하게 하고 병이 갑에게 용선료를 지급하는 정기 용선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 다음에 이 정기 용선 계약서에는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모두 영국 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위 정기 용선의 계약에 따라 병은 주로 부산항에서 필리핀 세부항을 비롯한 동남아 항로로 가는 카카오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해왔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표시를 할 게 더 생기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은 관할이 됐던 준거법이 됐던 항상 표시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합의한 내용은 사안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표시해야 될 것들이 당사자랑 합의 내용은 표시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문단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거죠? 갑과 병의 관계에 대한 문단이다. 그러면 법률 관계를 문제에서 질의했을 때 갑과 병이면 여기를 찾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볼게요. 자, 갑과 병은 선원 송출에 대한 대리점 계약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갑은 병을 통해 카카오의 선장인 대한민국 국적의 정과 2015년 5월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정의 의견을 들어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 10명 및 필리핀 국적 선원 2명과 승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데 갑은 정의 1년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병은 갑과 체결한 정기용선 계약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연체된 정의 임금을 법률상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하여 주었다. 그래서 요 문단, 여기까지 봤을 때 요 문단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률 관계는 뭐죠? 일단 갑은 병과 대리점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한 가지 내용이 더 나온 게 정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나왔던 게 병이 정한테 법률상 의무 없이 임금을 지급한 내용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표시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단에서 보면 다음 문단은 뭐냐. 네덜란드 국적의 선주 무소유 에메랄드호는 제주도 남단 20마일 공해상에서 자선 우현 측에 카카오호를 두고 횡단하는 상태로 카카오호와 조우하였는데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회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회도 함으로써 양 선박이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우연히 주변을 지나가던 말레이시아 법인 기 소유 호찌민호가 위난에 빠진 카카오를 공해상에서 구조하였고 기와 갑은 사후적으로 구조류 청구권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였다. 우리가 합의한 내용은 여기에다 표시를 하기로 했죠. 합의한 내용은 표시를 하고. 자, 그러면은 이 문단에서 여기까지 나온 그 법률관계는 뭐였죠? 뭐와 뭐가 부딪혔냐면 무와 카카오호가 부딪혔고, 카카오호는 누구 거였죠? 위에서 갑 거였고, 그 다음에 지나가던 말레이시아 법인 기가 구조를 했죠. 이 정도 내용이 나왔다라고 이 문단에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후 선박 충돌 등으로 갑의 경영이 악화되자 갑의 선박의 저당권자인 K은행이 카카오에 대해서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병도 정해임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한 선박우선 특권의 대위를 주장하며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을 신청했대요. 그래서 K은행이 카카오호한테 경매를 신청했고 여기에서 누가 들어갔냐면 병도 배당을 신청했는데 어떤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다? 정의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는 이 정도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긴 전제 사실이 별도로 없고 이때 문제에는 이제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정도를 표시하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선박이나 아니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학생분들이 딱 나왔는데 지식재산권이다. 이러면은 나 이거 모르는데 부터 시작하면 사실 문제를 풀 때 너무 우왕좌왕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사실 모든 수험생이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에서 문제되는 것은 여기에 관할이 있는지 없는지 준거법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 거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편의치적이라던가 이런 것은 국제사법에서도 공부를 하실 때 나오는 말이니까 알아야 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낯선 용어들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또 가져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 게 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뭘 표시를 해야 되냐? 첫 번째, 등장인물엔 표시를 하자. 그리고 이것을 문단별로 간단히 메모하고 세 번째, 합의 내용을 표시하자.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볼 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자. 마지막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표시해둔 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따 기출문제를 푸시면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질문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관할 문제였고 20점 배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갑과 병 사이에 정기용선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 그러면 누구와 누구 간의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거죠? 갑과 병의 법률관계에 대한 관할이 문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과 병의 관할이 문제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 풀이기 때문에 각 부분에서 팁을 좀 말씀드리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문제의 소재 다 써야 되죠. 이거 배점이 들어가는 거니까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물론 딱 보자마자 논점이 정리되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보자마자 논점이 정리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 그냥 마지막에 쓰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마지막에 어떻게 쓰시냐면
문제를 다 우리가 순서대로 적용 여부 본 다음에 합의가 있었으니까 합의 볼 거고 이렇게 다 쭉 쓰잖아요. 물론 이거는 제가 미리 쓴 거니까 이런 퀄리티로 답안지를 현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조문이 2개는 나올 거예요. 1조와 8조. 요 문제는 나올 거니까 지금 합의 관할이 8조여서 8조가 나온 거거든요. 문제의 소재를 마지막에 어떻게 쓰냐면 너무 시간이 없다. 시간 당연히 없거든요. 시간 여유롭게 풀 수가 없어요. 사법이든 협약이든. 그러면 그냥 마지막에 갑과 병 사이 정기 용선 계약의 관할권과 관련해서 1조와 8조가 문제된다.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기본적인 배점은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유창하고 예쁘게 쓰려고 하시지 말고 썼냐 안 썼냐의 배점이니까 국제재판 관할 합의와 관련해서 8조가 문제된다라던가 그렇게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에 있는 것과 내용에 나오는 조문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다. 마지막에 쓰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어떻게 쓰냐? 질문과 내가 푼 문제에 나오는 조문을 조합해서 쓰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게 가장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봤을 때 둘이 합의한 부분에 우리가 표시를 했었죠. 일단 갑과 병의 사이에 관계가 문제되네 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문제 풀 때 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문제 풀 때 갑과 병의 관계가 문제되네?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갑과 병의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된다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문단을 보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업 들으실 때 왼쪽에는 문제를 두시고 오른쪽에는 해설을 두시고 가장 왼쪽에는 조문을 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풀 거니까. 자, 그래서 갑과 병은 두 번째 문단을 봐야 되는구나까지 보신 다음에 답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의 소재를 쓰고 나면 어디로 넘어가죠? 국제사법의 적용 여부로 넘어가요. 그래서 국제사법 적용 여부는 어떻게 쓸 것이냐? 국제사법 제1조에 따라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국제사법이 적용되는데 사안의 경우 병은 부산과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중 합장법인으로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한 가지 먼저 팁을 드릴 게 이 국제사법 적용 여부를 문제마다 쓸 건지 아니면 처음에만 쓸 건지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칙 모든 문제에 국제사법을 썼다고 적용 여부를 썼다고 사실 배점이 계속 중복으로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출제자라면은 이제 법률 관계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국제사법 적용 여부 검토에 대해서 배점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봤을 때 뭐 만약에 1번이 갑과 병이고 2번도 갑과 병이고 3번만 뭐 기와 갑이다 라고 한다면 두 개는 법률 관계가 같잖아요. 그럼 국제사법 적용 여부에 대한 배점이 한 번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문제마다 쓴 게 모든 배점이 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간단하니까 다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법률 관계가 중복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고 있는 시간이면 그냥 쓰시는 게 빠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1조에 따라 그냥 국제사법 1조에 따라 사안의 경우에는 갑과 병의 법률 관계에 국제사법이 외국과 있어서 적용된다. 간단하게라도 쓰시는 게 그냥 다 쓰자. 고민하는 시간에 다 쓰자. 1분이면 쓰시잖아요. 시험장에서는. 자, 근데 외국과 관련된 요소를 찾다가 또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있는 거 쓰시면 돼요. 감 옆에 있는 거. 뭐 문제에서도 아까 이런 거 사무소를 어디 두고 있다. 뭐 나라가 한두 개만 섞이면 다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거니까 고민하지 않고 판례를 유창하게 쓰실 필요도 없고 요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2접짜리 배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뭐 검토하면 되냐. 여기 부분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국적 주소, 목적물 소재지, 행위지, 법률 관계 발생지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 문제에 있는 왜곡들은 그냥 전부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 쓸 필요 없고 한두 가지만 추려서 그냥 쓰자. 이제 저 다 쓰자란 말은 문제마다 쓸 것인지를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사안에서는 각각 병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국제사법이 적용된다까지 검토했어요. 그럼 이 사안에서는 지금 관할권을 가지는지가 문제되는데
그 세 번째로 국제재판 관할 합의가 문제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가져왔던 게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답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판례로 했었죠. 그래서 제가 각 주에다 해설도 달아놨는데 예전에는 판례는 합의의 유효 요건으로 당해 사건이 그 외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까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판이 많아서 개정법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개정 조문에 따라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8조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 국제사법 제8조 1항은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 관할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1호에서부터 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제 합의에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규정 개정을 보고 그럼 사안의 경우에는 제8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호 보면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 관할을 과지는 국가의 법에 따를 때 그 합의 효력이 없는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2호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3호에도 해당하는 게 없고 4호에도 해당하는 게 없다 하면 8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국제재판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리적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합의가 효력이 없다라고 검토가 됐었거든요. 이제는 답이 바뀐 거예요. 합리적인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식과 효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합의 관할의 문제가 나오면 이걸 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방식, 효력. 그래서 요 목차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다음에 요건, 그 다음에 방식, 효력 순서대로 검토를 하시면 된다. 요 세 가지 목차를 세트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팁을 한 가지를 드리면 빨리 쓰는 팁인 거죠. 말하자면 예쁘게 쓰고 목차 잡아서 쓰고 싶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외워서 들어간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합의가 나왔다. 그럼 8조다 하면 그냥 조문을 일단 쓰세요. 내가 조문을 예쁘게 쓰고 뭐 이것은 원칙이고 이것은 예외고 나눠 쓴다고 해서 답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썼는지 안 썼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조문을 그대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라는 순서로 가면 제일 빨리 쓸 수 있는 순서예요. 그래서 제 답안지는 지금 전부 그런 순서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8조 1항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안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8조 1항 우리가 시험장에서도 읽어보면 본문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예외구나. 단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없으면 원칙대로 가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현출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방식에 대해서는 몇 조가 규정하고 있다? 8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서면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서면성을 요구하는데 이 사안위선 충족했는지를 보면 정기 용선 계약서에 이걸 썼다라고 아까 우리가 표시를 했으니까 서면의 방식에는 조건을 충족했다. 자, 그러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8조 4방이 합의의 효력을 정하고 있어요.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므로 사안의 경우 갑과 병이 합의한 영국 법원의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게 되냐면 갑과 병의 관할 합의는 유효하므로 합의한 영국 법원은 전속적 관할로 추정되는 바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해설이라서 제가 알려드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마지막에 이 결론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이 결론 쓰시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 결론을 낼 때는 항상 질문을 보면서 왜냐면 우린 위에서 다 사안의 경우로 검토를 하잖아요. 아까 알려드렸던 순서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2차 저차에서 어쩌고 써도
배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문제에 해당하는 말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영국법원이 전속관할 가진다고 검토 끝났으니까 결론은 뭐라고 쓰면 되냐? 각과 병 사이 정기 용선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하면 결론인 거잖아요. 문제를 보고 그냥 결론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옆에 놓으신 팁들을 시험장에서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좀 빨리 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문제 소재 마지막에 쓰자.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나온 조문들만 쓰자. 정기용선 체결과 관련해서 1조, 8조가 문제된다. 이렇게만 쓰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적용 여부는 웬만하면 문제마다 검토하자. 저는 오늘 뭐 기출문제 해설이기 때문에 모두 가져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국제사법의 적용 여부, 1조에 따라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적용된다. 사안의 경우 뭐뭐기 때문에 적용된다. 요 정도만이라도 쓰고 넘어가시자. 이 점이 사실 작지는 않으니까 무조건 쓸 수 있는 말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합의가 나오면 이제 본문에서 중간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할 땐 어떤 순서로 쓰면 좋냐. 규정을 쓰고 조문을 무조건 베껴 쓰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로 넘어가시자. 그렇게 하면 검토가 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은 질문에 대응해서 그냥 질문을 보면서 쓰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풀이가 끝났고요. 근데 제가 변형 문제를 가져온 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출제위원이라면은 합의관할, 물론 너무 중요하게 지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되게 유력한 출제지만 전속적 관할로 추정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관할을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할을 물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로도 좀 한번 변형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이건 이렇게 내면 일반 관할이나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 그래서 좀 변형된, 물론 이제 기존 문제를 변형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요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변형됐냐면 갑과 병 사이의 분쟁에 관할 합의를 무효로 보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아까 있었던 관할 합의를 무효로 보는 걸 전제하고 갑이 병에게 용선 요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을 가지는지 논하시오라고 문제를 좀 변형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의 소재로 넘어가면 우리가 여기가 시험장이다 이러면 지금 문제의 소재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뛰어야 되겠죠. 여기 사이에 그 간격을 남겨두고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자, 갑과 을 사이에 일단 문제되는 법률관계가 뭐죠? 갑과 병 사이의 정기 용선 계약의 용선 요청구 소송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되는 법률관계가 뭐다? 채권 파트고 채권 파트에 있는 계약에 관한 소가 되겠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정을 먼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은 몇 조가 규정하고 있냐면 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41조 규정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41조 규정을 먼저 보시면 자, 우리가 핵심 정리 때 어쨌든 문단별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1항은 물품 공급 계약이나 용역 공급 계약에 관한 소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2항의 경우에는 이것 이외에 나머지 계약에 관한 소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징적 의무 이행지가 있는 계약은 1항이 적용되고 그게 아닌 나머지는 2항이 적용된다. 그럼 사안의 경우에는 특징적 이익이 있는 건가요? 특징적 이익은 없죠. 물품 공급을 했다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 용선 계약이기 때문에 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을 그대로 쓰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사안의 경우가 나오게 되겠죠.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1항, 2항 중에서 특징적 의무 이행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2항이 적용되고 병은 정기 용선 계약에 따라 그러면 2항이 적용되면 2항을 보는 거예요. 2항에서 1항에서 정한 계약 외의 계약에 관한 소는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 또는 그 의무가 이행되어야 할 곳으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 우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청구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 정기 용선 계약의 의무가 이행된 곳이 어딘지를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정기 용선 계약을 어디서 이행했다라고 아까 문제에서 주어졌냐면 카카오호가 부산항에서 동남아 항로를 오가는데 이용했다. 그러면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도 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청구의 근거인 이 용선료의 근거인 의무가 이행된 곳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의무 이행지인 대한민국 법원에는 특별관할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정된다라고 했다고 이제 여기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안 되겠죠. 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제 총칙 규정에서 자 지금은 각칙을 봤다면 이제 총칙 규정으로 넘어갑니다. 총칙 중에 뭐 어떤 규정이 특별 규정에 해당하는 거 있나? 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 관할에. 그러면 특별 관할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4조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사람, 법인,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4조 1항은. 그러면 적용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갑이 병에게 청구를 한 건데 병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대한민국에 사무소가 있다고 문제에서 제시했으니까 일단 대한민국에 사무소가 있는 법인에 대한이라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을 했고 그 다음에 정기 용선 계약에 따른 용선료 청구는 병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4조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특별 관할이 인정된다라고 검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특별 관할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야 되죠? 일반 관할 및 일반 원칙이 나와야 되겠죠. 일반 관할 및 일반 원칙에서는 두 가지 아까 무조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3조와 2조였는데 3조는 1, 2항이 사람이고 3항이 법인이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병이 법인이니까 상대방이 법인이니까 3항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조 3항을 그대로 또 씁니다. 3조 3항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라고 한 다음에 병은 부산의 주된 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문제에서 찾고 부산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므로 일반 관할에 따른 관할이 인정된다. 이렇게 검토하시면 돼요. 다만 주된 사무소라고 문제에서 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우리는 기출을 푸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관할 검토했으면 이번에는 아까는 뭐라고 했죠? 일반 원칙도 봐야 된다. 얘는 일반 관할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원칙에 따라서도 관할이 인정되는 게 원칙이니까 살펴야 된다. 그래서 2조 1항을 그대로 쓰시고 또 사안의 경우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안의 경우.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갑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고 병은 부산과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중합작 법인이고 병은 정기용선 계약에 따라 카카오호를 부산항에서 동남아 항로를 오가는 데 이용하였으므로 갑과 을 사이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 원칙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된다. 자, 요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관할 문제가 출제되면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결론. 그럼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결론은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로. 갑이 병에게 청구한 용선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 관할을 가진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되겠죠. 문제랑 똑같이. 그러면 이제 뭐 남았죠, 우리? 문제의 소재 아까 안 썼으니까 문제의 소재 쓰시면 되겠죠. 갑의 병에 대한 용선료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제41조, 그리고 제4조, 그리고 제3조 3항 2조 1항이 문제된다. 라고 문제의 소재 쓰시면 되겠죠.
여력이 되신다면 뭐 일반 관할, 일반 원칙, 뭐에 특별 관할이 문제된다 이 정도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그냥 조문 번호라도 설치를 해주시면 득점을 일부라도 가져가실 수 있다. 자, 요렇게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관할 규정을 좀 상세히 봤고, 이제 다음에는 넘어가서 이제 준거법인데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